주말에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호조 이틀 차를 맞아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결국 찍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내일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현충일 휴일 겸 휴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보통 이럴 때는 연휴 동안에 뭐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뭐 러우 전쟁이든 하여간 뭐 또 시끄러운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연휴 앞두고 현금 비중 늘린다고 이걸 할리데이 리스크성 매도세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연휴 앞두고 보통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대박을 치다 보니까 여기서 나만 소외될까봐 어떻게든지 주식 비중 맥시멈으로 이빠이 담아가지고 휴일이든 연휴든 맞이하겠다, 이런 투심이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날 차익 실현으로 주춤했던 반도체, AI 이런 쪽에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 결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주말에 2.6%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뭐 1000비디아는 당연한 거고 1100비디아까지도 심지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1위가 세계 1위인데 전 세계 그럼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이제 뭐가지 따라간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거의 종교급으로 막 숭배를 받고 있는데, 진짜 거의 모든 월가 하우스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1박 2일 만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의 과열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엔비디아 투자 의견 보시면 모두 한 목소리로 바이, 그러니까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상단에 $1,400, 그리고 최저도 $1,200입니다. 거기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10대 1 액면 분할. 근데 미국은 뭐 액면가가 없으니까 주식 분할인 거죠. 이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게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그럼 이제 기준일이 6월 7일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딱 일주일 남은 건데, 이걸 현재 월가에서는 야, 엔비디아는 한 주 갖고 있으면 그때 10주로 튀겨서 준대, 이런 이벤트격으로다가 지금 엄청나게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바로 이 직전 주식 분할이 2021년 바로 그 코로나 팬데믹 그때였는데, 당시 이제 4대1로 쪼갰다가 그 뒤로 주가 60% 올랐고요. 이번에는 10대 1인데 이 정도로 쪼개도 뭐 액면가 기준으로 절대 싸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 주말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단짠의 조합, 이렇게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는데, 우선 4월 내구재 주문, 여기서 이제 내구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내구성이 좋냐 나쁘냐 이런 표현을 쓰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연한이 최소 3년 이상, 이 정도를 내구재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 비중 제일 큰 게 운송 장비. 뭐 페덱스 같은 그런 뭐 운송 회사들은 화물용 항공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비중이 제일 큰 건데,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구재가 가격도 비싼데 당연히 향후 업황이나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밝을 때 내구재를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조그만 개인 사무실도 당장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복사기나 정수기 이런 거를 바꾸겠냐고. 근데 미국에서 이 내구재 주문 4월분이 당초 예상은 감소했을 걸로 봤는데, 이 예상을 깨버리고 전달보다 0.7%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좀 불식시켰다라는 점에서 호재로 취급했고요. 반면에 경제지표가 또 너무 좋으면 연준 금리 인하가 미뤄지거나 나가리 된다고 또 역설적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침 또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전달 77.2 대비 털썩 주저앉은 69.1로 나와버리고, 앞자리가 이제 7에서 6으로 바뀌니까 전시 효과가 더 컸죠. 여기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8.1포인트 하락은 이례적인 결과인데다가, 현재 69.1이라는 수치는 지난 가을,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이전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꺾여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가 정말 단짠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그럼 이제 맛도 있는 데다가 건강에 좋기까지 한 이런 환상적인 조합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주말 뉴욕 증시는 이제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는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현재 페드와치를 비롯해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진짜 거의 배수의 진격으로 딱 버티고 있는, 진짜 이거 이상은 우리 양복 못 한다고, 이제 죽으면 죽었지 이거 다음은 우리는 없다고, 이게 이제 9월인데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골드만삭스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이제 작년부터 모든 다른 기관들은 올해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할 때부터 골드만삭스만 계속 7월로 고수를 해왔는데, 최근에 연준 금리 인하가 뭐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미뤄진다는 전망이 슬슬 기어 나오니까
골드만삭스가 우리의 최종 결론은 9월로 이렇게 하우스뷰를 픽스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티그룹 리서치의 경우는 주말 내구재 주문 호재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박살난 것만 집중하면서 당장 7월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실시하라 이렇게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의 피로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와중에 여기다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니까 진짜로 인공지능 생태계의 시계가 거의 한 5배속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서 실업률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은 사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이러다가 소비가 만약에 진짜로 감소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오는 6월은 좀 오바고 7월에 금리를 내리라는 이런 협박인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내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한 주 또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미국까지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또 약간 분리불안증 내지는 불안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축을 형성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랑 HLB가 되겠습니다. 먼저 HLB의 경우는 일단 주가는 5만 원대 회복하면서 결국 FDA 측의 CRL 그러니까 보안 요구 이거 말 그대로 보완해서 요구사항 충족만 시켜주면 결국은 FDA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조금 충전이 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리보세라닙과 병행요법을 맡고 있는 중국 항소제약 관련해서 주말에 미국 측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시큐어 액트 이거 우리말로 이제 생명안보법 이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법안 발의 때부터 대놓고 중국 제약사들 견제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입 취지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에 해당하는 바이오 분야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최근 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 이제 여기 갑자기 힘이 실리면서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 시즌 1이 지난주 관세 폭탄이었다면 이번에는 바이오 조직위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뭔가 생산적인 면에서 정책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뭐 사법 리스크 걸려 있지. 그다음에 뭐 자식들도 좀 시끄럽지. 그런 와중에 그야말로 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는 정말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좋은 법안이고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시큐어 액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다가 그러면 이제 CMO 즉 위탁 생산까지 거래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 일장일단이에요. 한마디로 일단 우리 K바이오에서 CMO 하는 기업들 중 미국의 중국 바이오 이 거래 중단으로부터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들 이게 어딘가? 요게 이제 일장이고 또 하나의 일단은 이게 문제인데 현재 HLB랑 그 병행요법 그 담당하고 있는 중국 항서제약에 과연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확하게 그 항서제약이 이제 이번 HLB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에 똥물을 튀기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에요. 뭐 사실 HLB 주주분들은 항서제약이에요. 무슨 어디 동네 약방인 줄 아냐고. 지금까지 항서제약이 FDA 승인 받은 약품만 10몇 개라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껏 항서제약이 FDA 통과한 약들이 전부 제네릭이야. 그러니까 복제약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항서제약을 딱 찍어가지고 미국의 바이오 안보를 위협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괜히 FDA도 좀 그렇잖아. 어차피 미국 FDA도 정부 예산으로 먹고 사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에다 밑보여서 좋을 게 뭐냐고요. 자, 이어서 이제 주말에도 삼전도의 굴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도계자를 엔비디아에 박아버린 이 굴욕은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왜 우리 K증시 전체에 중요하냐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이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수출 대기업 중에서도 역시 수출 실적 기여도가 1등이고 또 대한민국 GDP의 13%를 무려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K증시 수급에 있어서요. 지난주처럼 삼성전자의 외국인 대량 매도세에 몰리면서 그냥 지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거기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같이 따라 붙으면서 정말 삼성전자랑 아무 상관도 없는 종목들까지 전부 같이 끌고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주말 삼성전자의 대응이 뭐였냐? 바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로이터의 단독 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 또 실패를 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HBM3E는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기술과 성능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닌데 이거를 실패 내지는 부정적인 결론 쪽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 금요일 주가 급락도 있었지만 원래 이 삼성전자가 요런 뭐 비공식 루머나 아니면 그냥 단독 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대응해왔던 원칙을 깨고 이번엔 이례적으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더 초조해 보이는 거 아닌가? 거기다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지난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 당시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3 여기 이제 브로셔에다가 젠슨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젠슨이 승인했어, 이렇게 기념 사인해 준 거를 사진으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바로 그룹 내에서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원래 LG 반도체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로 스카우트해서 온 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LG가 예전 IMF 때 정부의 압박으로 반도체 사업부를 현대전자에 뺏겼죠.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구시 일가에서는 막 두고두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를 막 한다는데, 사실 예전에 LG 반도체가 LG 그룹 내에서는 전자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주력 계열사였고요. 심지어 이제 97년에 LG가 그룹 차원의 미래사업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때 총 60조 투자액 중에서 당시 LG 반도체의 18조, 그 다음에 LG 전자의 12조였어. 그 다음에 화학의 13조, 또 유통건설의 3조, 뭐 이렇게 편성을 했을 정도니까요. 하여간 당시 LG 반도체가 반도체 설계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미국 인텔하고 에픽 같은 미국 반도체 제조사들한테 수출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그 5대 그룹 빅딜을 지시하면서 LG랑 현대가 원래 이제 반도체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던 그거를 이제 현대 쪽으로 홀라당 이제 몰아주게 되면서 LG는 뺏겼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원래 회사가 합병하면은 경영권 확보하는 쪽이 그 전에 이제 다른 파벌에서 특히 이제 뭐 존재감이 큰 개국공신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조직에다가 구조조정 칼날 막 휘두르면서 갈등이 엄청 났었다고 그랬죠. 하여간 그런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이제 현대전자는 의욕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이제 막 확장을 하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결국 승자의 저주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그룹 자금난으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는데, 당시 뭐 현대차 혼자만 1조 원 증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막 5천억 원 증자, 이렇게 막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현재 금감원장이 직접 인터뷰까지 나서가지고 현대그룹의 재정은 문제가 없다고까지 이제 쉴드를 쳐줬어요. 왜냐면은 이미 대우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미쳤는지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엔 정부가 나서서 이제 진화의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먹은 지 딱 2년 만에 완전히 탈나가지고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워크아웃 들어가서 당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이게 결국 SK가 다시 또 홀라당 먹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부럽고도 또 절실하면은 그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LG 반도체 출신 임원을 지금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인사 발령을 냈냐, 이런 소리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그 유명한 초격차 전략을 성공시킨 계기가 당시 삼성전자 세탁기가 이제 뚜껑이 안 맞아가지고 소비자 AS 접수된 걸 보고서 이건희 회장이 완전히 그냥 빡쳐가지고 삼성전자 불량품들 뭐 전화기부터 세탁기, 냉장고 전부 대낮에 야외에다가 놓고 화형식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 유명한 이제 일화가 여기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마누라까지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제끼고 한 수 위로 올라섰다는 그 비결이 이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반도체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원진전자라는 원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처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그 7, 80년대에는 뭐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이 너무 당연시되던 시절이라 아무리 뭐 재벌이라도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 은행에서 융자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자해가지고 그 은행 융자를 갚아버리는 거야. 왜? 은행은 이자가 있지만 유상증자는 그냥 주주들 돈 땡기고 입 씻으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런 걸 다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야만 가능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조금 이제 선진국 스타일로 정부 간섭이 최소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IMF 전으로 이제 관치가 극에 달하면서 그냥 뭐 회사 하나 문 닫는 거 정도는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으로 결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악화가 됐죠. 그럼 이제 현재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당시 SK가 이제 하이닉스를 먹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부 측의 어떤 호혜적인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제 다들 추측은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럼 과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예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삼성이 원진전자 인수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랑 기술 협약 맺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정부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